사라진 시간의 춤, 일꽃 그리고 먼지 쌓인 기억. 안달루시아의 장렬하는 태양 아래 하얀 집들이 파란 하늘을 향해 반짝이는 작은 해안 마을 네르하. 이사벨 70세의 꽃이 플로르는 골목거기 붉은 제라늄 화분이 창가를 수놓고 부겐빌레아가 담장을 뒤덮은 곳에 자리했다. 가게 안은 온갖 꽃향기와 함께 그녀의 손길이 닿은 소박하지만 정겨운 소품들로 가득했다. 이사벨은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온화하지만 어딘가 깊이를 알 수 없는 미소를 건네며 꽃을 팔았다. 그녀의 곱게 편 허리와 형형한 눈빛에서는 언뜻 과거의 불꽃 같은 열정이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저 잔잔한 지중해처럼 조용히 홀로 지내고 있었다.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딸 엘레나는 마드리드에서 변호사로 바쁜 삶을 살고 있었다. 꽃집 벽 한쪽에는 젊은 시절 강렬한 붉은 플라멩코 의상을 입고 찍은 낡은 흑백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이사벨은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액자 위에는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듯 희미하게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끔 먼지를 닦아내려 손을 뻗다가도 이내 멈추고 말았다. 마치 봉인된 기억을 건드리는 것만 같아서였다. 저녁, 가게 문을 닫은 이사벨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낡은 나무 상자를 열면 그 안에는 빛바랜 플라멩코 악보 몇 장과 가장자리가 해진 공연 포스터 조각, 그리고 젊은 마르코와 함께 찍은 단 한 장의 희미한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마르코는 검은 눈동자에 깊은 슬픔과 열정을 동시에 담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비야의 열기 넘치는 타블라우, 땀과 열정으로 뒤섞여 춤을 추던 자신의 모습, 첫사랑 마르코와의 짧았지만 불꽃 같았던 순간들. 그의 강렬한 눈빛, 함께 나누었던 웃음, 그리고 아무런 예고 없이 닥쳐왔던 그의 부재.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 한구석을 아리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꽃집 문을 열 준비를 하던 이사벨은 우편함에서 낯선 필체의 푸른색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지는 북부지방의 생소한 주소였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서는 몇 장의 편지지가 나왔다. 한자 한자 힘겹게 눌러쓴 듯한 글씨. 그것은 45년 전 아무런 말도 없이 그녀의 삶에서 유령처럼 사라졌던 첫사랑 마르코의 편지였다. 이사벨, 나의 이사벨. 이 편지를 받게 될 당신에게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소. 나 마르코요. 당신의 기억 속에 내가 남아있다면 부디 이 늙은이의 마지막 간청을 들어주시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소. 죽기 전에 당신을 만나 용서를 빌고 싶소. 이사벨의 손에서 편지가 힘없이 떨어졌다. 수십 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동시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으려 했었던 설렘과 그리움이 뒤섞인 엄청난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다. 그녀는 간신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편지를 진 손이 가늘게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마르코, 살아있었어? 나지막한 탄식이 그녀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죽은 줄만 알았던 유령이 45년 만에 그녀의 문을 두드린 것이었다. 대체 왜 이제 와서? 이 흔들리는 일상, 그리고 용기를 향한 첫걸음. 이사벨은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마르코의 편지는 그녀의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채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몇 번이고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릴까 아니면 당장 불태워버릴까 망설였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 편지에는 그녀의 청춘, 그녀의 사랑, 그녀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했다. 결국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이웃인 소피아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소피아는 70대 초반의 현명하고 따뜻한 과부로 수십 년간 이사벨의 곁을 지켜온 유일한 말벗이었다. 그녀의 작은 집은 언제나 향긋한 만사니아, 향과 갓 구운 아몬드 쿠키 냄새로 가득했다. 소피아, 나 어쩌면 좋을까? 이사벨이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내밀자 소피아는 안경 너머의 눈을 가늘게 뜨며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편지를 다 읽은 소피아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이사벨의 거칠어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이사벨, 마르코라니, 정말 오랜만이군. 그 이름. 소피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이사벨과 마르코의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마르코의 갑작스러운 실종 이후 절망에 빠졌던 이사벨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내 마음이 어떨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구나. 하지만 이사벨, 한 가지만 기억하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 내 심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듣는 거야.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 보렴. 그게 무엇이든 나는 내 편이야. 소피아의 진심 어린 조언은 혼란스러웠던 이사벨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듯했다. 그날 저녁 이사벨은 마드리드에 있는 딸 엘레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엘레나는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어머니에게만큼은 늘 걱정이 많은 딸이었다. 이사벨이 마르코의 편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 수화기 너머 엘레나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마르코라니요. 그 사람은 엄마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람이잖아요. 이제 와서 그 사람을 왜 만나려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엄마 나이도 생각하셔야죠. 또다시 상처받으실 거예요. 엘레나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함께 마르코에 대한 깊은 원망,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뒤섞여 있었다. 이사벨은 딸의 격렬한 반대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마르코가 떠난 후 그녀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서 힘겨워했는지 어린 엘레나는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으니까. 엘레나, 내 딸아, 내 마음 안다. 하지만 이건 내가 풀어야 할 내 인생의 숙제 같구나. 이사벨은 힘겹게 말을 이었지만 엘레나는 막무가내였다. 전화는 결국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끊어졌다. 모녀 간의 갈등은 깊어만 갔다. 며칠 밤낮으로 고뇌하던 이사벨. 젊은 시절 마르코와의 행복했던 기억, 세비야의 타블라오에서 플라멩코를 추던 열정적인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가 홀연히 사라졌을 때의 절망과 고통이 쉴 새 없이 교차했다. 그녀는 밤에 몰래 낡은 플라멩코 음반을 틀었다. 기타 선율과 카혼의 리듬, 애절한 칸테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마치 처음 배우는 아이처럼 플라멩코 스텝을 밟아보았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만남을 갖기로. 내 인생의 한 매듭은 내 손으로 풀어야겠어. 그녀는 엘레나의 반대를 뒤로한 채 최소한의 짐만 챙겨 북부 지방으로 향하는 기차표를 끊었다. 기차가 안달루시아의 햇살을 뒤로하고 북쪽으로 향하는 동안 이사벨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두려움과 설렘,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채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마르코가 머문다는 북부의 작은 도시는 낯설고 스산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요양원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사벨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마르코의 병실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한 노인이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45년의 세월이 핥히고 간 얼굴, 과거의 열정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췌하고 병색이 완연했지만 이사벨을 보는 그의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깊은 후회와 변치 않은 애틋함, 그리고 한 가닥 희미한 희망이 그 검은 눈동자 속에 서려 있었다. 이사벨, 정말 와주었구려. 마르코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병실을 감쌌다. 두 사람 모두 쉽사리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45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과거의 고백, 새로운 상처. 며칠 동안 이사벨은 마르코의 곁을 지키며 그를 간호했다. 처음에 어색함은 조금씩 옅어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마르코는 대부분의 시간을 힘겹게 숨을 몰아쉬거나 창밖의 회색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보냈다. 이사벨은 묵묵히 그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건네고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르코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사벨,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미약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이사벨은 조용히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마르코는 어렵게, 아주 어렵게 과거의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세비야의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고 이사벨과의 관계는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했다. 플라멩코 댄서였던 이사벨을 천박하게 여겼던 그의 아버지는 마르코에게 이사벨과 헤어지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끊고
가문에서 내쫓겠다고 협박했다. 동시에 예술가로서 불안정한 미래와 작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마르코는 이사벨에게 차마 모든 것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다고 했다. 나는 비겁했소. 이사벨, 당신을 지킬 용기도, 당신과 함께 고난을 헤쳐나갈 자신도 없었지. 그래서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소. 아무 말 없이 당신 곁을 떠나는 것이 당신을 위한 최선이라고 어리석게 믿었소. 마르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당신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았소.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날이 없었소. 그는 흐느끼며 이사벨에게 용서를 구했다. 이사벨은 그의 고백을 들으며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연민, 그리고 여전히 가시지 않는 깊은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45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질문들, 왜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에 대한 답이 너무나 허무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그의 진심 어린 참회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 후로도 이사벨은 마르코의 병실을 지켰다. 그들은 간헐적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이사벨은 마르코가 단순히 자신을 떠난 것 외에도 과거에 저질렀던 또 다른 잘못에 대해 깊은 죄책감으로 오랫동안 괴로워했음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것은 마르코가 이사벨과 헤어진 직후 그녀에 대한 나쁜 소문,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만났다는 시견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것이었다. 당시 마르코는 가족들의 압박과 자신의 죄책감 사이에서 이성을 잃고 이사벨이 자신을 증오하게 만들어 깨끗이 잊게 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소.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동시에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미쳐가고 있었지. 그래서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또다시 주고 말았소. 이 죄는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거요. 이 새로운 고백은 이사벨에게 또 다른 실망과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말없이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 속에는 분노와 함께 아주 작은 이해의 실마리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듯했다. 그의 고통의 깊이가, 그의 어리석음의 크기가 어렴풋이나마 느껴졌기 때문일까. 4. 플라멩코 영혼의 외침. 어머니가 걱정되어 결국 요양원까지 찾아온 엘레나는 마르코의 병약하고 초라한 모습과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심신이 지쳐 보이는 어머니의 상황을 보고 더욱 격분했다. 엄마, 이 꼴을 보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더 고통받으실 거예요. 제발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요. 엄마 인생을 더 이상 망치지 마세요. 엘레나의 절규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 그리고 마르코에 대한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사벨의 팔을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우려 했다. 바로 그때 마르코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는 엘레나의 말을 들었는지 힘겹게 눈을 뜨고 이사벨을 바라보았다. 고맙소, 이사벨. 당신을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내겐 과분한 행운이었소. 하지만 이제 그만 나를 잊어주시오.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오. 당신은 행복해야 하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미약했지만 그 안에는 이사벨을 향한 마지막 배려와 애끓는 심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사벨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듯 그녀를 떠나보내려 하고 있었다. 딸의 절규와 죽어가는 첫사랑의 애끓는 만류. 이사벨은 극도의 혼란과 고뇌에 빠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요동쳤다. 그녀는 요양원 복도를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치 홀린 사람처럼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플라멩코 기타 소리가 들려왔다. 애절하면서도 강렬한 선율. 마치 운명처럼 그 소리는 그녀의 발길을 요양원 뒤편 담쟁이 덩굴이 우거진 작은 광장으로 이끌었다. 광장 한쪽에선 지역 주민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소박하게 플라멩코를 즐기고 있었다. 젊은 여인이 붉은 꽃을 머리에 꽂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고 한 노인이 낡은 기타를 어루만지며 깊은 소리를 뽑아내고 있었다. 카온의 리듬이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다. 이사벨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플라멩코의 강렬한 리듬과 선율,
그 속에 담긴 두엔데, 플라멩코 예술의 정수라 불리는 혼돈은 영감과 그녀의 잠자던 영혼을 거칠게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주 뜨겁게. 이사벨은 자신도 모르게 마치 꿈을 꾸듯 낡은 구두를 신은 발로 광장 한가운데로 천천히 나아갔다. 처음에는 서툴고 주저하는 몸짓이었다.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 망설였다. 하지만 기타 소리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칸테 혼도돈도 깊고 비통한 감정을 담은 플라멩코 노래의 애절한 외침이 광장을 채우자 그녀의 몸짓도 점차 대담해졌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모든 감정, 봉인했던 슬픔, 사무치는 분노, 가슴을 애는 원망, 잊을 수 없는 그리움, 여전히 뜨거운 사랑, 그리고 간절한 용서와 해방을 향한 갈망이 뒤섞여 격정적이고 아름다운 즉흥춤으로 폭발했다. 그녀의 발구름 다도은 굳은 땅을 울리며 억눌렸던 감정을 토해냈고 그녀의 팔찌에 온 허공을 가르며 자유를 갈망했다. 그녀의 손짓 플로레온 피고 지는 꽃처럼 애절했고 그녀의 표정에는 삶의 모든 희로애락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의 춤은 단순한 몸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삶 전체의 외침이자 고통과 환희가 뒤섞인 영혼의 노래였다. 딸 엘레나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어머니의 춤을 바라보았다. 병실 창가에 기대앉아 위태롭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르코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광장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한 노년의 여인이 펼쳐내는 영혼의 플라멩코에 압도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격렬했던 춤이 끝나고 이사벨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엘레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지만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사람 곁에 있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것이 내 마지막 열정이고 내 마지막 사랑일지도 몰라. 그리고 이것이 내 선택이야, 엘레나. 나는 후회하지 않아. 엘레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그녀의 춤에서,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확고한 의지와 깊은 슬픔, 그리고 기이한 평온함 앞에서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이사벨은 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마르코의 병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앙상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마치 45년 전 그들이 처음 손을 잡았던 그날처럼. 오, 마지막 춤,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사벨은 마르코의 마지막 날들을 정성을 다해 함께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녀는 요양원 근처 꽃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꽃을 사와 마르코의 병실 창가에 놓았다. 그 꽃들은 마치 그녀의 변치 않는 마음처럼 시들어가는 마르코의 삶에 마지막 색채를 더해주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나누었고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와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했다. 마르코는 이사벨에게 젊은 시절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사랑의 시들을 나지막이 엎어주었고 이사벨은 마르코가 가장 좋아했던 플라멩코 노래 아디오스, 그라나다를 조용히 불러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만큼 깊고 애절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위로와 평화가 담겨 있었다. 짧았지만 그 어떤 시간보다 밀도 높고 찬란한 황혼의 사랑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더욱 순수하고 강렬하게 타올랐다. 마르코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중해의 붉은 석양이 병실 창을 물들이고 있을 때 마르코는 이사벨의 손을 힘겹게 잡았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다. 이사벨, 나의 영원한 카르멘, 당신 덕분에 내 마지막 순간이 춤출 수 있었소.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고맙소, 사랑하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마르코는 이사벨의 품에서 그녀가 불러주는 젊은 시절 그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의 마지막 구절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사벨은 흐느끼지 않았다. 그저 그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그의 마지막 평화를 지켜주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엘레나도 와서 곁을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선택과 그 짧았던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깊은 교감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장례 후 이사벨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마르코와의 마지막 시간은 그녀에게 슬픔과 동시에 삶의 의미와 용기를 남겨주었다. 이사벨은 고향 해안마을 네르하로 돌아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가볍고 당당해 보였다. 플로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꽃들은 변함없이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일상은 이전과는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다. 어느 날 이사벨은 꽃집 한편 오랫동안 창고처럼 쓰던 작은 공간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벽에 커다란 거울을 걸었다. 먼지 쌓인 낡은 플라멩코 슈즈를 다시 꺼내 신었다. 처음에는 혼자서 어색하게 마치 잃어버린 기억을 더듬듯 플라멩코 스텝을 밟았다. 그녀의 몸은 굳어 있었고 숨은 가빴지만 그녀의 눈빛은 살아 있었다. 소피아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소피아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이사벨의 작은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나도 한번 배워봐도 될까? 소피아의 말에 이사벨은 환하게 웃었다. 곧 마을의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가슴속에 잊고 지냈던 작은 불씨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사벨은 그들을 위해 작은 플라멩코 교실을 열었다. 웃음과 땀, 그리고 서툴지만 진심 어린 몸짓들이 그 작은 공간을 채웠다. 플라멩코는 그들에게 잊었던 삶의 활력과 기쁨,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의 유대감을 선사했다. 몇 년 후 마을의 작은 여름 축제가 열리는 날 밤, 달빛이 지중해 바다 위로 부서져 내리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축제의 마지막 순서로 이사벨과 그녀의 노인 제자들이 함께 플라멩코 공연 무대에 섰다. 그들의 의상은 소박했고 춤사위는 전문 무용수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춤에는 각자의 삶의 연륜과 진심, 그리고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어 관객들에게 그 어떤 공연보다 큰 감동을 주었다. 공연의 마지막, 이사벨은 솔로 춤추기 위해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솔레야. 플라멩코에서 가장 깊고 근원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춤 형식으로 고독과 슬픔을 극복하고 삶의 본질을 노래하는 춤이었다. 그녀의 춤은 마르코를 추모하는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삶의 모든 희로애락과 상실의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삶에 대한 긍정과 꺼지지 않는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발은 땅을 두드리며 생명의 강인함을 노래했고 그녀의 팔은 하늘을 향해 뻗으며 영혼의 자유를 갈망했다. 춤이 끝나고 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사벨은 땀으로 젖은 얼굴로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미소 지었다. 객석 앞자리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랑스럽게 박수를 보내는 딸 엘레나와 친구 소피아가 있었다. 엘레나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걱정이 아닌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달빛이 이사벨의 은빛 머리칼 위로 부서지며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과 삶에 대한 진한 감사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유령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를 살아가는 빛나는 존재였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편의 플라멩코처럼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더욱 깊고